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서영은입니다. 네, 오픈마루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대면 워크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워크샵은 2시간 가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기획자, 운영자, 개발자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에 대해서 개념 영상과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에게 이미 이제 워크숍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워낙 이제 반응이 좋아서 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번 워크숍을 기획을 했습니다. 30가지 주제 중에서 고객사 반응이 좋은 13가지 주제를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영훈님께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컨테이너와 가상화 기술의 직접도 비교 영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힐링에 대한 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부하에 따른 자동 자원 할당에 대한 데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에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영훈님께서 이번 워크샵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이 주제 하나만은 꼭 알아갔으면 하는 주제가 있을까요? 네, 이번 워크샵의 핵심 주제가 아무래도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VM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의 장점을 꼭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워크샵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이제 기프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텀블러, 저희가 금일 퀴즈 내는 텀블러를 맞추신 5분에게 이 고급 스탠리 텀블러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선풍기는 저희가 이 워크샵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서베이를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에어팟과 애플워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자료인 컨테이너 기술의 이해 자료로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서영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기술의 비교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와 컨테이너의 차이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입되기 전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짐들을 짐꾼들이 직접 날라야 했고 관리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때에는 배에 짐을 산적하는 데에만 8일이 소모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되지 않은 짐들을 이용한 작업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도입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들을 표준화된 컨테이너에만 잘 담으면 표준화된 짐을 트럭, 그리고 기차, 그리고 배 등등 어느 곳이든 빠르게 싣고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짐의 관리가 훨씬 간편해지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덕분에 시간 절약과 무역 양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틀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컨테이너의 개념이 IT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틀에 담는 것으로 관리하기가 더욱 편해졌고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로써 하나의 물리 서버에 더 많은 시스템을 기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화는 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상화 서버 한 대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 머신에 여유 자원을 둬야 되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때에는 주로 스케일업을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특정 목적에 맞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하는 것들만 넣어두면 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에 맞게 자원을 할당하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때에는 주로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컨테이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메모리 등의
자원이 다른 게스트와 격리되어 있는 것은 컨테이너나 가상머신이나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화는 호스트와의 완전한 격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까지 가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게스트 OS가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필요한 부분만 격리하면 되기 때문에 게스트 OS가 필요 없습니다. 가상화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OS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큽니다. 또한 격리 범위가 넓은 게스트들을 관리하기 위한 무거운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게스트라도 환경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하드웨어를 가상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OS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 또한 작습니다. 그리고 OS가 없기 때문에 부팅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컨테이너에 들어있고 변경이 있으면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동시키기 때문에 환경 불일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서버를 운영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서버에 직접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 간의 환경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변경을 적용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시 만들고 해당 이미지를 기동시키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 간의 환경 불일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리장비, OS, 미들웨어가 서로 다른 표준화가 되지 않은 기반에서는 환경 불일치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기반이 어떻게 다르든 컨테이너 안에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엔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라는 틀의 필요 목적에 맞게 표준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된 것은 최적화가 쉽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에 의해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원님,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영상에 보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오픈하루의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사항들, 기술적인 질문사항들 달아주시면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끝에 Q&A 세션을 따로 갖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컨테이너 자료인 가상화 기술 대비 컨테이너의 집적도 비교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퀴즈가 있습니다. 가상화에는 있고 컨테이너에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상화에는 있고 컨테이너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데모 자료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고요. 맞추시는 선착순 두 분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데모 자료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문근입니다. 네, 가상화 기술 대비 컨테이너 집적도 비교 데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상화보다 집적도가 4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동일한 스펙의 머신에서 VM 환경에서 톰캣을 띄워보고요. 또 컨테이너 환경에서 톰캣을 띄워봐서 서로 이제 몇 개까지 뜰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VM과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VM 환경 쪽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스트 OS 부분인데요. 일단 VM 환경에서는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가 별도로 설치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컨테이너 환경은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을 확장할 때도
VM 환경에서는 스케일 업 형태로 자원을 확장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스케일 아웃 형태로 확장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 머신 대비 컨테이너의 장단점을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VM과 컨테이너 비교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장표인 거죠? 네, 이번 페이지는 이번 데모의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는 페이지인데요. 실제 VM 환경에서는 총 16개의 톰캣 인스턴스가 기동되었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총 40개의 톰캣 인스턴스가 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VM과 컨테이너에 봤을 때 톰캣 인스턴스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표였고요. 네. 자, 그러면 VM 환경의 테스트 구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VM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스트 머신으로는 이제 6코어의 16기가 머신을 사용했고요. 이 위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 총 4개를 설치했고요. 이 게스트 OS 위에서는 총 OS별로 총 4개의 톰캣 인스턴스가 기동되도록 세팅했습니다. 네, 이렇게 VM 환경 테스트 구성도 설명해 주셨고요. 네. 예, 바로 VM 환경에서 톰캣이 몇 개까지 기동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가상화 매니저에서 첫 번째 VM을 지금 기동했고요. 지금 왼쪽의 터미널에서 기동된 첫 번째 VM에서 총 4개의 인스턴스를 일괄 기동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오픈마루 APM을 통해서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확인했고요. 이제 두 번째 VM을 실행시켜서 톰캣을 띄워보겠습니다. 바로 떴죠. 뜨면서 오른쪽에서 호스트 OS의 자원 사용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요. 동일한 절차를 3번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3번에 OS에 접속해서 일괄 기동 스크립트를 실행했고요. 마찬가지로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네 번째 VM을 기동해서 톰캣을 한번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 기동 스크립트를 실행했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잘 접속되네요. 이번에는 이제 총 4개의 머신에 4개의 인스턴스 총 16개가 기동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5번째 VM을 기동시키려고 시도하니 메모리를 더 이상 할당할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와 함께 5번째 VM이 기동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는 실패한 네. 영상이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요약해 주신 대로 5번째는 기동되지 않은 사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 환경 테스트 구성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좀 구성도가 간결해졌는데요. 일단 동일한 스펙의 6코어 16기가짜리 머신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을 설치하고요. 이 위에 사전에 준비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사전에 20개의 컨테이너를 기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준비했고요. 지금 20개의 컨테이너를 왼쪽 터미널에서 기동시켰고요. 오른쪽 APM 화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상단에 호스트 OS의 메모리를 모니터링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하단에는 지금 호스트 OS에 떠있는 컨테이너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0개 떴죠. 그리고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접속되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다시 한번 20개의 컨테이너를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컨테이너 개수가 늘어나고요. 컨테이너가 늘어나면서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도 올라가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 톰캣이 몇 개까지 기동되는지 40개가 기동되는 걸 확인할 총 있었습니다. 40개가 기동된 모습이고요.
아까 동영상에서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러닝 중인 컨테이너의 개수를 좀 확대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된 사진으로 40개까지 기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VM과 컨테이너 비교 결과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에서 확인하셨지만 이제 VM 환경에서 톰캣을 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모 영상을 찍은 영상도 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게스트 OS를 실행시키고 그 위에 프로세스를 띄우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제 게스트 OS가 실행될 시간이 필요 없어서 더 빨리 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게스트 OS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총 16개 대비 40개까지 총 24개가 더 많이 뜰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 비교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 기술 컨테이너 집적도 비교 자료를 보셨습니다. 영호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네, 컨테이너는 이제 게스트 OS가 필요가 없고요. 이건 퀴즈의 정답이었죠. 그다음에 네. 이미지가 경량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의 불일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대비 가상화 요약을 해 주셨고요. 네, 컨테이너에는 가상화는 있고 컨테이너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게스트 OS였습니다. 두 분께서 정철님과 김정은 님께서 정답을 맞추셨고요. 여기 채팅창에 있는 법인폰으로 성함과 회사 이메일 주소 그리고 경품, 당첨 경품에 대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료인 자동장애 복구 데모 오토 힐링에 대한 자료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하로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오늘 자동장애 복구 데모 오토 힐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장애 시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플랫폼상에서 자동으로 파드의 장애를 감지하고 장애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드를 띄워서 장애를 복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구글과 컨테이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구글은 모든 것을 다 컨테이너로 서비스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모든 것이 다 컨테이너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구글은 매주 몇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될 것 같으세요? 매주 한 몇만 개 정도는 뜨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죠. 구글은 매주 20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새롭게 띄운다고 하는데요. 이런 2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관리자가 직접 장애를 감지하고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의 VM 환경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방식에서 네. 이제 대량으로 가축을 사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저희가 애완동물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지만 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뭐 AI나 조류 독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것처럼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장애가 난 컨테이너를 파기시키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동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가상화 컨테이너 확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테스트에 앞서서 구성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장애가 복구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했고요. 요 위에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간 컨테이너와 그 샘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안에 프로세스를 한번 임의로 장애를 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실제 컨테이너를 기동시켜 놓고서 명령어를 통해서 파드를 강제로 삭제시키는 과정인데요. 네. 파드가 삭제된과 동시에 바로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가 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바로 뜨네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파드를 삭제하겠다라는 명령어를 날렸지만 네.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장애를 감지하고 복구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자동으로 복구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럼 다른 상황에서도 자동 복구되는 영상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영상은 이제 파드 안에 프로세스를 일부러 OOM 장애를 유발시켜서 종료시켜 볼 건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를 감지하고 오토 힐링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J미터라는 부하 발생기를 통해서 OOM이 유발되는 URL을 강제로 호출했고요. 네. 실제 OOM이 발생해서 컨테이너가 죽었고 네. 이쪽에 컨테이너가 리스타트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힐링입니다. 네. 관리자의 개입 없이 또 오토 힐링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오토 힐링이 저는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컨트롤 루프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처럼 나의 상태를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를 보고 현재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맞추는 그런 컨트롤 루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으로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어떤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아까 제가 강제로 파드를 삭제했을 때 자동으로 복구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실제 복구가 되는 절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의 수가 5개라고 했을 때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의 상태는 컨테이너가 2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3개의 컨테이너를 새로 띄워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맞춰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장애 시 정말 오토 힐링, 관리자의 개입 없이 복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주시죠.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가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자동으로 이제 관리자의 개입 없이 복구되다 보니 더 많은 수의 컨테이너가 생성되더라도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토 힐링 데모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동장애 복구 데모 자료까지 보았는데요. 영호님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컨테이너에 장애가 발생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관리자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장애를 복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자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자동 복구 된다라고 요약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멀티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부하에 따른 자동 자원 할당 자료를 볼 텐데 여기에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기가 있고요. 부하 시 누구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원이 할당되는 건가요? 자, 보기. 자, 1번 개발자, 2번 운영자, 3번 대표이사, 4번 기획자입니다. 채팅창에 보기는 따로 남겨드릴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료 보시죠.
자, 오늘 멀티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부하에 따른 자동 자원 할당 데모를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이번에 준비해본 데모는요.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피크 시간이 다른 두 업무 시스템을 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 네. 이것을 컨테이너 플랫폼 환경 위에서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떤 애니메이션이죠? 네, 이곳은 이제 각 회사별로 A, B, C 업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업무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업무들을 각각 업무의 특성상 서로 피크 시간이 다 다를 건데,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른 피크 시간일 텐데, 이런 피크 시간에 맞춰서 자원을 자원을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자원이 상당 시간 동안 놀게 되겠죠. 그렇죠.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네. 자, 이것도 관련된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오픈시프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포탈 업무가 부하를 많이 받게 돼서 네. 포탈 업무의 컨테이너가 10개로 늘어나게 되고, 오후에 그룹웨어 업무가 부하를 받게 되면 네. 그룹웨어의 업무의 컨테이너가 10개가 되고, 포탈 업무의 컨테이너는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각 피크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자원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이제 테스트 구성도인데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웨어 업무와 포탈 업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놓고요. 네. 그리고 JMeter라는 오픈소스 부하 발생기를 통해서 네.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가정해서 부하를 줘보는 것을 데모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이미터로 이제 부하를 일부러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오토 스케일 기능을 통해서 네.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위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런 두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네. 각각 다른 두 개의 업무에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포탈 업무가 10개, 네. 그룹웨어 업무가 10개 이런 식으로 자원을 탄력적으로 할당시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포털 업무와 그룹웨어 업무 네. 한번 설명을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데모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고정적인 파드 상황에서의 부하입니다. 네. 이제 5개의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우측 우측 하단에 보이는 J미터에서 사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네. 이제 트랜잭션 분포도에서 트랜잭션의 응답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이 네.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물기둥이 솟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시점이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클릭을 하고 그 반응이 10초 후에 온다 라고 네. 이기 때문에 네. 사용자 입장에서 장애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10초 동안 안 열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이 안 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된 데모 영상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에서 같이 오전 시간이 돼서 네. 포탈 업무가 부하를 받는 상황이고요. 네. 포탈 업무와 그룹웨어 업무에 다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 지금 뭐가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J미터를 통해서 부하를 네. 준과 동시에 CPU 사용률이 올라가게 되고 네. CPU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자의 개입 없이 파드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자동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네요. 네.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한 8개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총 이제 10개까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네. 파드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부하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아래에 보이시는 트랜잭션 분포도에서도 트랜잭션이
5초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쫙 깔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이 안 될 때는 막 10초 정도 보였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5초 미만대가 많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가 네. 정상적이다라고 느끼겠죠. 아,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떤 데모 영상인가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네. 제이비터를 통해서 그룹의 업무에 부하를 주는 상황입니다. 네. 동일하게 5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이제 부하를 받으면서 컨테이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컨테이너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네. 사용자의 요청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트랜잭션이 밑으로 쫙 깔리고 있습니다. 네. 또 5초 미만대로 확인되고 있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트랜잭션이 5초 이상으로 걸리는 게 아예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더 스케일링이 적용되니까 부하가 걸리면 이제 자동으로 확장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결과표인데요. 결과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기존 부하 환경과 오토 스케일링 적용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부하를 비교해 봤는데요. 네. 이제 밑에 보이시는 트랜잭션 분포도만 보더라도 네. 왼쪽에서는 이제 물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돼서 서비스가 5초 이상인 트랜잭션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개입 없이 다 자동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위에 표로도 정리해 봤는데요. 네. 평균 응답 시간은 2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네. TPS도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자, 결과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면 네. 모든 업무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개념 자료들을 보았는데요. 영호님께서 한번 여지껏 보았던 자료, 4가지 자료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먼저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영상을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의 직접도 비교 데모 영상을 시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장애 복구 데모, 그러니까 오토 힐링에 대한 영상이죠. 네. 그거를 시청했었고, 이번 영상은 멀티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부하에 따른 자동 자원 할당 데모를 시청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개념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제 뒤에 있을 기획자와 운영자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점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획자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해에 대한 자료를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는 주관식이고요. 기업 내부와 외부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 내부 외부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료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 기획자 측면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우버, 알리바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도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죠. 우버 또한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IBM, IDC,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AT커니에서는 디지털 신기술로 지금 현재에 대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운영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안정성과 충분한 검증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운영은 스피드 있게 빨리 시도해서 실패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운영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물리 서버와 PC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환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예전에는 대형 벤더, IT 벤더에 의존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오픈소스 주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클라우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아키텍처, 진짜 클라우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초기의 클라우드인 단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대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아스, 파스, 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딜리버리 모델로는 프라이빗과 파블릭이 있고요. 프라이빗과 파블릭을 같이 혼합해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내부에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굳이 클라우드로 구현을 해야 되나? 구축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IT 담당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업 내부든 외부든 간에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내부든 외부든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중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이게 보이시는 HP의 UX, IBM의 AIX, 오라클의 솔라리스 등 하드웨어 OS 종속을 자바를 통해서 락인을 해제할 수가 있었고요. 2020년대 들어와서는 AWS의 젠, 애저의 하이퍼V, GCP의 KVM 등 가상화 기술에 종속된 것을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락인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는 도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플랫폼인 오픈시프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 게스트 OS가 빠지게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보안 패키지 또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에 웹아스가 번들되어 있고 자바 또한 번들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 지메일, 구글 서치 이런 모든 것들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은 컨테이너로 운영됐던 그런 노하우와 기술력을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하였습니다. 요즘에 많은 IT 기업들이 이러한 또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해주고 관리해주고 스케줄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고라는 구글의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픈시프트는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넘어서 기업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쿠버네티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오픈시프트입니다. 처럼 메이저 리서치 업체 중에서 가트너에서는 75% 이상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클라우드인 가상화 기반의 이아스 클라우드, 즉 애저의 하이퍼V, GCP의 KVM, AWS 젠 등 하이퍼바이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상화 기술에 종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진짜 클라우드는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인데요.
이러한 진짜 클라우드의 개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CNCF 재단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프라이빗이건 파블릭이건 어떠한 운영 환경에서도 동작돼야 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벤더 중립적인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개발돼야 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NCF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구글, AWS, 여러 유서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문화, CI/CD,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환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거기서 대표적으로 무중단 배포가 있고요. 관리자의 개입 없이 오토 힐링과 오토 스케일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운영 환경 또한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지 기업에서는 민첩성과 상호 운영성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 기획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나오는 운영자, 개발자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내부와 외부로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였죠. 정답을 맞추신 왕자나라님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 차이점 자료인데요. 이제 고객사를 방문하면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내부에서 사용되던 시스템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여러 머신의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배를 조정하는 키잡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만든 고랭으로 개발된 언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은지 검색 트렌드를 2015년도부터 확인해 보면 오픈스택의 인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의 검색량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치 메소스, 도커 스왑, 클라우드 파란디의 디에오고 같은 다양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사실상의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가 된 것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부하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느리고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 또 L4, L7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없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부하를 분배해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싱 기능, 또 배포도 사용자에게 서비스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롤링 업데이트, 배포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서비스가 동작하던 컨테이너가 죽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복구를 해줍니다. 또 컨테이너의 이미터블 속성 때문에 재기동하면 모든 기록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남겨야 할 정보가 있다. 이럴 경우에 퍼시스터 볼륨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마스터 노드들을 3개 이상 홀수개가 필요합니다. 또 마스터 노드들에는 etcd라고 하는 키밸류 스토어 기반의 DB가 있고요. 각 노드마다 쿠블릿의 명령을 내리기 위한 API 서버, 또 어떤 노드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배포할지를 결정하는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컨테이너를 몇 개를 띄울지를 결정하는 리플카 셋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는 좀 다르게 컨테이너를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는 파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설계한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라는 컨테이너를 파드 안에 강제로 주입시켜서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 컨테이너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이제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단순히 오케스트레이션, 즉 컨테이너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기능만 했다면, 오픈시프트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 관리, 배포, 그 다음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브옵스 환경들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이 오픈시프트라는 솔루션입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레드햇의 제품들, 제이보스 EAP, 데이터 그리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컨테이너화 되어서 레드햇에 동작할 수 있는 제품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려면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스스로 조립해서 하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웹 콘솔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미지를 저장할 레지스트리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컨테이너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쓸지도 결정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 유입을 제어하는 라우터 같은 것들도 추가로 구성해야 됩니다. 또 빌드 배포 툴이 어떤 게 좋을지 스스로 다 테스트해보고 그것들 중에 어떤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반면에 오픈시프트는 설치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성된 완제품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인프라에 필요한 OS, 레드햇이 OS를 제공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OS부터 그 위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4점대 버전에서는 컨테이너 자체가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호스트 OS조차도 이뮤터블한 OS로 코어 OS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호스트 OS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OTA, 즉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OS가 이 코어 OS입니다. 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또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이보스, 탐캣 같은 미드웨어 이미지뿐만 아니라 MySQL,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DB 엔진 이미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 언어, 고랭이라든지 PHP, 파이썬 같은 언어의 런타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커와 실제 구축하는 쿠버네티스를 보면 보안 업데이트 확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누가 어떤 것들을 심어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드햇은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내부의 것들이 보안에는 적합한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체크한 이미지만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안 이슈가 있다면 재빨리 그 보안 이슈를 해결한 컨테이너 이미지들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오픈시프트와 같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기업 환경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오픈시프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이지 제품은 아닙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으로는 OKD라는 것들을 커뮤니티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제품이기 때문에 렐 OS나 코어 OS 같은 레드햇의 OS만 제공하고 있지만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OS 환경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 애저, GCP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은 쿠버네티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실제로 컨테이너를 띄우면 루트 유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루트 유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리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레드햇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보다 더 편하게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고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풀스택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차이점 자료를 보았고요. 영호님께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엔터프라이즈와 커뮤니티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성이 엔터프라이즈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의 차이라고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로 성능과 안정성, 보안을 챙길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기획자 측면 끝나고 운영자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해를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운영자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운영자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대 효과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픈하루 클라우드 서비스 팀 안병욱입니다. 운영자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자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토 스케일링과 오토 힐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 기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가상머신입니다. 가상머신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게스트 OS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도 좋지 않고 오버헤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어떤 인프라에서든 컨테이너 엔진만 설치하면 되는데요. 또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도 좋고 오버헤드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컨테이너 기술을 제공해서 호환성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확장 및 자동 힐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야말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 게스트 OS 이렇게 OS가 2번 부팅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서는 컨테이너가 프로세스 레벨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초단위의 시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은 자원이 만약에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VM을 재기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스케일 아웃 개념이기 때문에 재기동 필요 없이 자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에서 웹서버를 구축하는 예시인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3번의 명령으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M 환경에서는 소스를 다운받고 업로드, 컴파일 설치 등등 총 13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형 가상화는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자원의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형 가상화와 호스트형 가상화는 게스트 OS가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도 많이 발생하고 자원의 효율성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베어메탈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여서 컨테이너 환경에 동작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에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여러 계층의 레이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레이어는 리드 온리로 불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간의 공통된 레이어는 공유를 함으로써 디스크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것들이 레이어인데요. 레이어에는 하나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컨테이너가 동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레이어의 모든 명령어가 수행된 상태로 컨테이너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을 가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치를 설치할 때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하고 설정하고 하는 라이팅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보안 취약점 조치를 해야 할 때도 설정을 해야 하는 라이팅 작업이 있어야 되고 튜닝을 해야 할 때도 라이팅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프라가 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아파치 서버가 100대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방금까지 했던 라이팅 과정들을 100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인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라이팅을 할 수 없고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아파치가 설치된 이미지를 동작만 시키면 됩니다. 또 보안 취약점이 필요하면 보안 취약점 조치가 된 이미지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튜닝도 마찬가지로 튜닝된 이미지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또 컨테이너가 100대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번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네, 기존의 환경을 반려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도 가야 되고 주기적으로 미용도 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존의 환경은 관리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은 가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축이 예를 들어 아플 경우 살처분을 시키듯이 컨테이너의 장애 상황이 발생 시 폐기시키고 재기동 동작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 불변 그리고 리드 온리라는 특징 때문에 머신에 대해서 이젠 어플리케이션 지향의 인프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PU, 메모리 같은 매트릭 정보로 자원을 할당했었더라면은 어플리케이션 지향의 인프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리드 온리라는 특징, 또 불변이라는 특징 때문에 컨테이너 서버에 SSH로 접속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시던 서버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지 못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런 컨테이너 서버에 SSH 접속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SSH 전용 서버에만 서버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를 실질적인 운영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 분산,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법, 고가용성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마스터 노드, 여러 개의 워커 노드들이 있는데요. 이 마스터 노드들은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워커 노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에게 받은 명령대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드입니다. 구글은 모든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컨테이너를 관리자의 개입 없이 관리하고 싶었던 구글은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구글이 개발한 쿠버네티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 기부를 하였는데요. 이 CNCF 재단은 기부받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또 핵심 기술로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불변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선언적 API가 있으며 반드시 벤더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 운영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개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운영자는 이 전달받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 환경에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런 환경들까지 컨테이너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만든 컨테이너를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운영자는 컨테이너를 동작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 차이로 인한 이슈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의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스케일 아웃 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의 부하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로드 밸런스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오토 롤링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장애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시켜주는 오토 힐링 기능이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퍼시스턴스 볼륨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조율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 스케일링과 오토 힐링, 그런 관리자의 개입이 없이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컨트롤 루프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컨트롤 루프는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구조인데요. 동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는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우선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과는 다르게 자원의 효율성도 좋고 오버헤드도 거의 없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자원 할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합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에서는 많은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하였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컨트롤 루프 같은 구조 때문에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운영자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장점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자 측면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대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VM과 컨테이너 상에서 아파치 톰캣 설치, 실행, 그리고 배포 데모 자료 바로 시청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오늘 VM과 컨테이너 상에서 아파치 톰캣 설치, 실행, 그리고 배포 데모를 보여주실 텐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나요?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 VM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확장도 더 어려울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각각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을 준비해 봤고요. 네. 이 위에서 웹아스 시스템을 설치 구성해 보면서 두 환경 간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기존 VM 환경에서 웹아스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물리 서버를 도입하게 되면은 OS를 깔게 되고요. 그 위에 톰캣을 올려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게 될 겁니다. 물론 톰캣은 다른 왓으로 바뀔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가 되게 되면 완료가 되기까지는 수일이 소모되겠죠.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몇 개의 명령만으로 웹아스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VM 환경에 비해서 90% 이상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90%나 단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90%나 단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VM 환경, 그럼 테스트 구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VM 환경에서 웹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구성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물리 서버가 있고요. 그 위에 가상화를 올리고 그 게스트 OS 3개를 설치해서 각각 첫 번째 VM에는 웹서버를 설치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VM에는 톰캣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봤습니다. 네, VM 환경 테스트 구성도를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데모 영상을 바로 한번 보시죠.
실제 지금 이 데모 영상에는 이미 OS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고요. 실제 OS가 설치되는 과정이 더 추가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OS가 설치된 상황에서 소스 파일을 올리고 컴파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다 컴파일 작업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웹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고 필수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웹와스 연동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의 설정 파일을 수정하게 될 텐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도 계속 컴파일 작업 중인데 한 몇 프로 정도 된 건가요? 아직 20% 정도가 아, 되는데요. 지금 20%인가요? 실제 지금은 설정 파일을 바꾸고 있지만 실제 컴파일을 하는 과정들은 어쩔 수 없이 소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숙련된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단축될 수 없는 시간이고요. 이런 그렇죠. 설정 파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웹서버가 받으면 어디로 넘기겠다라는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단축할 수 없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서버의 대수만큼 동일하게 수행해야 되는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네. 웹 시스템 구축 데모 영상이 상당히 긴데, 네. 자,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네. 요약을 해주시죠. 이게 영상으로만 봐도 편집된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저희가 VM에서 웹아스를 구성하는 절차를 텍스트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실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종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요. 네. 서버에 올려서 컴파일하고 웹아스 연동에 필요한 설정을 이쪽에 수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톰캣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서버.xml을 수정하고 네. 웹아스를 기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은 VM 대수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대수만큼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설정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이걸 찾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컨테이너 환경에서 테스트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톰캣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보기 위해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전에 구성해 놨고요. 네. 이 위에 몇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톰캣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보는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데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에 몇 가지 명령어로 배포가 된다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 OC new 앱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됐고요. 네. 지금 하나의 컨테이너인 것을 3개의 컨테이너로 늘리기 위해서 UI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명령어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C replica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벌써 지금 컨테이너 3개가 기동이 됐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죠. 벌써 끝난 건가요? 벌써 끝났습니다. 아. 수초 걸렸죠. 네. 정말 편집이 없었습니다. 이번 네. 영상은. 자, 그러면 VM과 컨테이너, 자, 결과가 나왔는데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예, 실제 VM과 컨테이너에서 웹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인데요. 네. 실제 VM 환경에서 구성하기 위해선 게스트 OS를 설치하고 설치 파일을 업로드해서 웹아스 설정 변경을 해야 되지만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몇 번의 명령어만으로 실제 서비스가 배포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VM 환경에서는 웹아스 모든 설정을 변경하고 서비스를 내렸다 올려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서는 클릭 또는 한 개의 명령어만을 통해서 컨테이너 개수를 손쉽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VM 컨테이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컨테이너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명령어로 네. 끝났죠. 이미 끝났죠. VM 아직 진행 중이고 이런 절차가 VM 대수만큼 반복돼야 되겠죠. 네.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통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VM 컨테이너 환경 구축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네,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설치를 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게 되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빠르고 쉬워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M과 컨테이너상에서 아파치 톰캣 네, 실행 그리고 배포 관련된 데모 자료를 보았는데요. 네, 영원님 이번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데모 영상처럼 몇 개의 명령만으로도 웹이랑 와스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VM 환경에서에 비해서 90% 이상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운영자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파스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 데모 자료를 볼 텐데요. 이거 이후에 저희가 바로 에어팟 추첨을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데모 자료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조문근입니다. 네, 오늘 파스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 데모 시험 발표를 하실 텐데요. 이런 파스 환경에서 정말 머신러닝 그런 개발 환경 구축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파스 환경에서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손쉽게 구축하는 방법을 네.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통해서 네.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것을 한번 데모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장표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다중 사용자에게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OCP ADM, DEV 유저1, DEV 유저2 각각 다른 사용자에게 각각 다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캡처 화면입니다. 각각 네. 다른 브라우저에서 다른 개발 환경을 접속해 있죠. 네. 각각 구축이 된 거네요, 그럼. 맞습니다. 네. 자, 테스트 구성도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오픈 데이터 허브 오퍼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네. 머신러닝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건데요. 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주피터 허브를 설치하고요. 각각 개별적인 사용자들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주피터 노트북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뭐 계정 관리 필요 없이 오픈시프트의 자격증명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파스 환경에서 다 이제 구축이 된다는 또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배포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픈시프트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손쉽게 구축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오퍼레이터는 쉽게 생각해서 설치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설치 되고요. 마법사. 네. 설치 마법사를 통해서 네.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아, 네. 실제로 클릭만 해서 배포가 됐고요. 네. 주피터 허브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실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했고 네. 오픈시프트 접속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해라 라는 화면이 떴죠. 네. 실제로 배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벌써. 네, 배포 완료된 모습이고요. 네. 자, 이거는 배포 스크립트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배포 스크립트는 아니고요. 이미 아까 배포돼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까지 봤었고 네. 로그인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할 거냐에 대한 정보인데요. 네. 지금 유명한 데이터 머신러닝 경연 사이트인 캐글에서 네. 입문용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타이타닉 생성자 기록 명단입니다. 아, 트레인 CSV라는 타이타닉 생성 기록을 가지고 네. 아래 보이시는 이런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보는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타이타닉 승선 기록. 네. 진짜 실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번 만드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맞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실제 OCP ADM이라는 오픈시프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네. 로그인하게 되면 개별적인 머신러닝 환경을 할당받게 되고 네. 할당받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네. 저희는 타이타닉 CSV를 가지고 단순한 데이터 시각화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보여드렸었던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스크립트를 수행하면서 스크립트의 내용에 따라서 아까 CSV 형태의 단순 텍스트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SV 파일 자체가 그냥 쭉 그냥 나열만 된 건데 네. 바로 시각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행 결과 예시인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시각화가 딱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서 나온 결과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탑승 비율은 2대1 비율이고요. 네. 생존 확률은 남성은 20%, 여성은 한 60% 정도 네. 생존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실제로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레이디 퍼스트가 팩트였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러한 단순한 CSV 파일을 네, 정말 머신러닝을 통해서 시각화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점 딱 설명해 주시고 마치시죠. 네, 요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라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사내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아니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치하고 거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머신러닝에 접근하기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데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스 환경에서 다중사용자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 데모 자료를 보았고요. 이 부분도 영훈님께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오픈시프트의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플랫폼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구축하는 것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구축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픈시프트 통해서 빠르게 구축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에어팟 추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영훈님, 네. 여기서 추첨 하나 해주시죠. 네. 네, 끝번호, 핸드폰 번호 끝번호를 말씀 주시면 돼요. 네, 2237입니다. 네. 2237님이고요. 확인차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7님 에어팟에 당첨되셨습니다. 해서 그 말씀드린 채팅창에 저희 회사 법인폰으로 문자와 회사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워크숍 사무국에서 연락해서 에어팟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휴식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의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 자료들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 25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
네, 에어팟을 이제 당첨받은 2237님께서 따로 지금 휴식 시간 동안 연락이 안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에어팟 추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영원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음, 9113입니다. 네, 9113님, 네, 9113님 에어팟 당첨되셨고요. 여기 보면 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 이게 확대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9113님 당첨되셨고요. 그냥 다음 세션 진행할 때까지 진행할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동시에 애플 워치까지 추첨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202입니다) 네. 8202님 애플 워치에 당첨되셨고요. 이것도 제가 공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번호 네, 8202님 애플 워치 당첨되셨고요. 9114님은 에어팟 당첨되셨습니다. 다음 세션인 저희가 개발자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대 효과 보여드리기 그 동안까지는 저희 법인폰으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자료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 이용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측면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환경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빠른 개발 환경 구축을 들 수 있는데요. 웹 시스템은 OS, 웹, 와스, 미들웨어 등 설치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아 환경 검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운영 환경에 관련 설정이 많고 서로 달라 개발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여 이 문제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에 이제 각각 설치 구성 작업을 해야 했던 기존 환경 구성 방법과 달리 컨테이너 환경은 원하는 즉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개발 운영 환경을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면 개발자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 핵심 업무인 개발과 테스트에만 집중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컨테이너의 이제 DBD와 같은 불변의 속성 때문입니다. 한번 컨테이너화 되면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이 모두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더 이상 어떤 설정이 다른지 찾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3티어 웹 와스 DB 환경은 L4 웹 서버 와스 DB와 같은 구조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면 새로운 와르를 빌드해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서버 특정 위치에 가져다 놓고 재기동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또한 다른 서버도 동일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배포를 진행하기는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픈시프트는 내부적으로 배포할 때 기세 푸시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와르로 만든 후 미들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베이스 이미지 특정 위치에 와르를 넣어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빌드 과정과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각각의 노드에 배포하는 배포 과정으로 총 빌드와 배포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배포하던 작업을 오픈시프트에서는 수분 정도의 시간으로 자동 빌드 및 배포가 가능하고 사람의 개인 및 서비스 중단 없이 아무 때나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는 배포 버전을 관리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잘 동작하던 버전으로 바로 롤백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 무중단 배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포를 매주 목요일 저녁이나 야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서비스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때 하나씩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하는 롤링 배포 방법과 한꺼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하는 블루그린 방법, 그리고 일부만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는 카나리 배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를 무중단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유는 스타트업, 레디네스, 라이브네스 프로브를 제공하여 배포를 진행할 때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체크를 먼저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자 요청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네, 컨테이너 환경은 또 MSA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적합한 환경인데요. 전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쿠팡의 MSA 전환 사례인데요. 쿠팡의 예전 상품 판매 사이트는 거대한 하나의 DB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구성은 일부 서비스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치로 이어지는 문제와 연말연시와 같이 사용자가 급증하는 특정 시즌에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스케일 아웃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체 코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비스를 변경하기도 어렵고 수정 시 영향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테스트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능력 좋은 개발자를 뽑아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해도 배포하는 데는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MSA를 도입하였는데요. 빨간 박스와 같이 검색팀, 카탈로그팀, 리뷰팀, 가격팀 등 각각의 개발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분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가 되지 않고 부하가 많은 서비스만 부분적으로 스케일 아웃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 팀별로 프레임워크 등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쉽고 배포도 각 팀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서비스가 나누었기 때문에 장애 추적 및 서비스 테스트가 어렵고 팀이 나뉘어 있어 담당자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쿠팡이 기존에 사용하던 모노리스 아키텍처는 커다란 하나의 DB, 매우 큰 서버 2대로 이중화하여 구성된 시스템에 하나의 개발팀, 하나의 운영팀이 관리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 팀이 쿠팡의 사례처럼 검색팀, 카탈로그팀, 검색팀 같이 각각의 업무별로 나누어집니다. 네, 개발 빌드 방법도 다른데요. 모노리스 환경에서는 개발 프로세스는 작은 수정에도 전체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빌드, 배포, 테스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병렬식 구조로 작은 수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만 수정하고 빠르게 빌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브옵스 기반의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브옵스란 무엇일까요? 가트너는 사람과 문화를 강조하는 시스템 지향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팀과 개발팀 간의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IT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키피디아에서는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IT 운영팀을 통합의 목표로 빠른 개발, 배포, 신뢰할 수 있는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옵스와 에자일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에자일 방법론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은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개발 방법론인데요. 협업의 요구사항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스크럼, 스프린트와 같이 더 짧은 주기로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데브옵스는 시스템 측면에서 개발 운영을 자동화하여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브옵스는 아래쪽의 IT 운영 인프라와 개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정의, 분석, 개발, 테스트, 그리고 배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개발 방법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워터풀에서는 한 번의 큰 개발 사이클을 거치지만 맨 아래에 있는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더 빠른 배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워터풀 방식의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 기간 중 발생하는 다수의 요구사항과 예상치 못했던 이슈, 그리고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달라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며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데브옵스 기반의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에서 자동화된 데브옵스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빠른 순환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개발, 빌드, 테스트, 설정, 패키징, 배포,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의 소스 현상 관리로 길랩을, 빌드 도구로 이제 젠키스, 테스트 도구로 셀리늄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배포 환경으로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앞서 보셨던 데브옵스 툴체인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 절차는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를 깃에 푸시하고 빌드하여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들어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레지스트리 저장소에 푸시하게 되고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테스트로 마치며 같은 이미지로 테스트 환경, 스테이지 환경, 운영 환경에 배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절차를 좀 더 자동화하고 싶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자 측면에서 컨테이너 기반 환경이 가지는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개발자 측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모 자료를 보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데모 자료인 컨테이너 상에서 서비스 무중단 배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에어팟 당첨하신 9114님께서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추첨을 하겠습니다. 영호님 부탁드립니다. 네. 음... 6271입니다. 네, 6271 끝번호 6271분이 당첨되었고요. 네, 당첨된 거 한번 네, 끝번호 6271분 저희 법인폰으로 당첨 메시지 바로 보내주시면 에어팟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상에서 서비스 무중단 배포 방법 비교 데모 자료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하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컨테이너 상에서 서비스의 무중단 배포 방법 비교 데모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단 없이 배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이제 기업 환경에서 보통 배포 시간을 18시 배포, 그리고 민감한 업무인 경우에는 뭐 새벽 시간 배포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적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같이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무중단 배포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무중단 배포가 구현이 됐다고 하면 업무 시간에도 이제 배포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무 시간에도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럼 먼저 VM 환경 테스트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네. 이제 물리 장비 위에 가상화를 올리고요. 그 위에 게스트 OS,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엔진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네.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VM 환경 테스트 간단히 요약해 주셨고요. 네. 바로 컨테이너 환경 테스트 구성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제 오픈시프트가 설치되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게스트 OS가 생략됐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위에 컨테이너에서는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가상화 대비 컨테이너 환경 테스트 구성도를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네. 네, 그럼 파드 라이프 사이클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는 걸 같이 보기 전에 네.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컨테이너에는 크게 3가지 상태가 있는데 웨이팅, 러닝, 그리고 터미네이티드입니다. 이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테이너가 러닝으로 되기 전에 웨이팅 상태에서 이제 특정 URL 혹은 특정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 러닝으로 넘겨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돌고 있는 트랜잭션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뒤에 터미네이트 되도록 하는 이런 설정이 추가되어야지 무중단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무중단 배포가 되기 위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무중단 배포 구현을 위해서는 어떤 배포에 대해 설정을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해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팅에서 런닝으로 넘어오는 단계, 런닝에서 터미네이티드 되는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설정을 주입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박스 안에 보시면 레디니스 프로브라고 있는데요. 이게 웨이팅에서 런닝으로 넘어갈 때 지금은 이제 HTTP URL에 호출을 날려서 HTTP 프로토콜로 호출을 날려서 저 URL이 정상 응답 코드가 떨어져야지 이 컨테이너의 상태를 런닝으로 바꾸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렇죠. 이 밑에는 이제 런닝에서 터미네이트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인데요. 이제 파드가 종료되기 전에 셧다운.c를 수행해서 현재 내 스레드에서 돌고 있는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도록 보장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셧다운.쉘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수행될 때, 종료되지 않을 때 60초가 지나게 되면 이 컨테이너를 강제로 종료하겠다라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이제 실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0초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숫자도 그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네. 100초를 할 수도 있고 150초를 할 네. 수도 있고 미리 설정만 해놓으면 무중단으로 네, 맞습니다.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네.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레디니스 프로브 그리고 프리스토프 그리고 종료 대기 시간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네. 일단 오른쪽 상단의 터미널에서 레디니스 프로브를 설정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명령 하나로 설정 주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왼쪽 화면에서 새롭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프리스토프를 주기 위해서 야멜 파일에 대고 직접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종료되기 전 종료 신호를 받게 되면 셧다운.쉘을 수행하라는 설정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종료 대기 시간을 기본 30초에서 60초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네. 60초로 늘리고 있죠. 이렇게 늘리게 되면 셧다운.쉘을 수행하는데 60초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 60초가 되는 시점에 강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종료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바로 데모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설정만으로 무중단 배포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셨고요. 이제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바로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의 배포 비교 영상을 한번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성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VM 환경에서 서비스를 올렸고요. 네. 컨테이너 환경에 똑같이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환경은 무중단 배포가 구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JMeter로 부하를 주고 있고요. 네.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파란 박스로 있는 것은 이제 오픈마루 APM의 헬스 체크 기능인데요. 실제 서비스가 100% 정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지금 VM 환경에서는 이제 무중단 배포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났고 APM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헬스 체크가 실패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특정 시점에는 오류율이 뭐 49%까지 올라가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면에 이제 네. 컨테이너는 이제 오류율이 아예 0%. 0%네요. 네. 저럼 에러율 차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테스트 결과 요약을 보니까 에러율이 확 눈에 띄는데요.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APM 화면과 JMeter에서도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VM 환경에서는 이제 무중단 배포가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배포되는 시점, 이제 새롭게 톰캣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시점에 에러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해놨기 때문에 오류율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에러율이 0% 나는 거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무중단 배포가 구현되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배포를 뭐 18시에 한다, 민감한 업무는 뭐 새벽 시간에 배포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이제 네. 업무 시간에 배포를 할 수 있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 상에서 서비스 무중단 배포에 대한 방법 비교 데모 자료를 보았고요. 이것도 영훈님께서 한번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각 프로브, 그러니까 헬스 체크죠.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고요. 아쉽게도 6271분께서 또 연락을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에어팟 추천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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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2입니다. 네, 끝번호 4092님 에어팟 당첨되셨고요. 저희 법인 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에어팟 증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데모 영상 자료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모 영상 자료입니다. 바로 시청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나루 클라우드 서비스 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데모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요?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네. 이스티어 프로젝트에서 튜토리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북인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배포해보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살펴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배포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쿠팡 사례인 거죠?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쿠팡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단점들 때문에 네. MSA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네. MSA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네. 부분 장애가 이제 전체 장애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부분적인 스케일아웃이 불가능했죠.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네. 결제 업무에만 사람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모듈만 스케일아웃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방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 전에 대한 단점을 설명해 네.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도입하고 나서는 뭐가 달라졌나요? 이제 MSA로 전환하고 나서는 네.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런 빨간 박스 하나하나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마이 페이지, 장바구니, 결제, 카테고리 네. 이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이시는 장점처럼 부분적인 장애가 전체 장애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스케일 아웃하기 네.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업무별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졌고요. 그렇죠. 장애난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배포한 북인포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인데요. 네. 아까 쿠팡에서도 보셨죠? 이런 빨간 박스 하나하나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사진이죠? 네, 이런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각각의 다른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인 네. 페이지에서 받아서 각각의 백엔드 서비스로 호출해서 네. 최종적으로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시나리오 1번이죠? 시나리오 1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MSA로 전환하게 되면 네. 일부 서비스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북인포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서비스에 장애를 내볼 거고요. 네. 이 일부의 장애가 전체 장애로 확대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실제 북인표 서비스의 저 별점 표시 기능에 장애를 낼 건데요. 네. 지금 장애가 나기 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검은색 별점, 그리고 붉은색 별점, 그리고 별점 없음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랜덤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버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였고요. 네. 장애를 내기 위해서 임의로 파드의 개수를 0개로 조절했습니다. 네. 서비스가 내려간 상태를 만든 거죠. 네. 터미네이팅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리프레시하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프레시를 했죠. 네. 이제 별점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머지 화면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나머지는 되고 그 부분만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별점만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일부 서비스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의 장애로 확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큰 특징이네요. 네. 네. 그리고 키알리를 통해서 이제 전체 서비스 흐름에서 어디에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시각화를 바로 할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예고를 통해서도 각 구간별 트래픽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별점 서비스가 장애 났을 때 전체 장애로 확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 보셨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그럼 트래픽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MSA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특정 사용자가 특정 버전으로 가야 된다. 특정 고객사가 특정 버전으로 가야 된다. 네. 라는 뭐 사용자의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텐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설정 변경만으로 서비스 재기동도 필요 없이 네. 적용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재기동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는 버전 3로 가야 된다라는 네. 설정을 집어 넣는 설정 파일입니다. 미리 설정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설정이죠. 네.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는 버전 3로 가라라는 설정 파일을 오픈시프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적용이 된 상태에서 네. 실제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버전 3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는 붉은 색깔 별점을 보게 될 거고요. 붉은색. 지금 일반 사용자는 붉은 별점이 아니고 모든 별을 랜덤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오픈나루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오픈나루 사용자는 붉은색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계속 리프레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붉은 색깔 별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오픈시프트 설정만으로 이제 사용자의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모였습니다. 네. 시나리오 네. 이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네. 네, 시나리오 3 까나리 배포 방법 데모인데요. 까나리 이거는 가스를 맞는 그런 새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네. 까나리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 가스가 유출되면 까나리라는 새가 먼저 울어서 네. 위험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했던 것이 까나리라는 새입니다. 네. 그래서 배포 방식에서도 까나리 배포라고 해서 네. 일부 뭐 실험적인 기능이나 뭐 위험한 기능,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됐을 때 네. 일부 사용자들이 이제 까나리가 돼서 먼저 배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여기서 까나리가 울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사용자를 보내는 이런 것이 까나리 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확인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자, 이것도 이제 미리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배포되어 있는 버전 1, 2, 3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네. 90%의 사용자는 버전 1으로 가고 네. 10%의 사용자만 버전 2로 가고 버전 3는 아무런 사용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1, 2, 3 버전이 지금 다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 바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 기존 환경에서는 동일한 RPS를 보이고 있죠. 네. RPS가 4점 몇으로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죠. 자, 동일하게 지금 설정을 해 놨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1의 가중치를 90, V2의 가중치를 10, V3의 가중치를 아예 주지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V3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네. 이제 설정을 적용해보고 화면을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한 모습이고요. 네. 일단
버전 3 붉은색 별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네. 계속 반복해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10% 확률로 검은 색깔 별이 보였고요. 그렇죠. 버전 3는 아까 안 보였고 네. 지금 10% 검은색. 지금 RPS를 보면 아직 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네. 기존에 버전 3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 버전 3 RPS가 0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조금 더 반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율도 9대 1대 0이 맞춰진 상황이죠. 네. 아까 설정한 값이 딱 예, 보이네요. 정확하게 9대 1대 0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건수가 많아지면 9대 1대 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의 설정만으로 이렇게 까나리 배포를 하는 방법을 데모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나리오 이제 3을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예, 결론을 내려주시죠. 일단 MSA 환경으로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MSA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희가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MSA 환경에서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사용자의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지도 네.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련 데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든 데모 자료, 영상 자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채팅창에 앞서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설문 작성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4시 20분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링크에 들어오셔서 작성을 해주신 분에게 저희 탁상용 선풍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했던 자료는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영호님께서 2시간 동안 진행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컨테이너의 장점이 앞서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은데 이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시프트에도 앞서 본 것들 말고도 다른 네.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은데 시간 여건상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오른쪽 채팅창에 네, 영업 대표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작성 4시 20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대면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